자, 페이지 92쪽 16강 신경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었던 뉴런 그리고 근수축 운동 관련된 내용들 쭉 정리를 했고요. 오늘 16강의 신경계 부분을 들어갈 건데, 이 신경계 부분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뉴런들이 결과적으로 신경계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런 뉴런들이 모여있는 그런 신경계들을, 그런 집합들을 우리가 신경계라고 표현할 것이고, 이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각각 구별이 될 겁니다. 이랬을 때 중추신경계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뇌와 척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들은 중추신경의 명령을 받는 신경계고, 이 신경계들은 다시 체성신경계랑 자율신경계로 구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체성신경계는 뇌신경과 얼굴신경,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눠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도 이 부분을 다루기는 하지만, 중학교 때는 대부분 다 중추신경계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가 있다, 이 정도까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은 자율신경계에는 사람의 흥분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교감신경과 사람을 안정을 취하게끔 만들어주는 부교감신경이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자, 교재 페이지 92쪽에 제일 먼저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 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추신경계에 해당을 하는 부분이죠. 이 뇌는 우리가 이제 머리뼈라고 부르죠. 두개골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람 몸무게의 한 2% 정도의 무게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몸에서 평상시에 혈액이 흐르면서 온 몸에 산소를 전달을 해주죠. 근데 그런 산소들을 우리 온 몸에 고르게 퍼뜨리는 게 아니라, 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몸무게의 2% 정도밖에 안 되지만 거의 전체 산소의 약 20%를 소비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혈액도 그만큼 많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뇌는 각각의 위치와 그리고 기능에 따라서 또다시 5부분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 뇌 각각의 부분들을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한번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대뇌부터 보시기 바라요. 뇌는 5가지 부분으로 나눠질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기능에 대해서만 먼저 좀 살펴보면은, 대뇌는 고등 정신작용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등정신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추리, 판단, 기억, 명령 등을 수행하는 장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고등정신작용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손해 같은 경우에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제 감각기관들을 살펴보다 보면은요, 소리를 듣는 귀의 구조 중에서 실제 소리랑 관련이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 중에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때 반고리관은 몸의 회전을 담당하는 부분이고, 전정기관은 중력에 의해서 몸의 기울어짐을 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시각, 청각, 촉각, 후각, 피부감각, 이런 감각기관들이 어떤 자극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자극을 뇌로 전달한다면은 그런 자극들은 대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었던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감지한 반응들, 자극들은요, 손해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손해에서 몸을 똑바로 세우거나 아니면은 회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장소로 이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내용이 중뇌. 중뇌는 일단 간단하게 보면은 중뇌는 안구 운동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홍채의 조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중뇌가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간뇌죠. 간뇌. 간뇌 같은 경우에는 자율신경계의 최고 중추다 라고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중추라고 하는 게 이제 쉽게 말해서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율신경계 어디 있어요? 말초신경계 중에 자율신경계가 있죠? 이 자율신경계의 명령을 내리는 부분이 바로 간뇌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요 단원의 대단원이 항상성과 건강이에요. 그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그 전부터 지금까지 쭉 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는 항상성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볼 거고요. 어찌됐건 그런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간내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연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수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몸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선천적인 행동 같은 것들이 있고요. 아니면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특별히 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데, 이때 호흡이나 재채기, 딸꾹질 또는 심장박동 관련된 내용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연수입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호흡, 재채기, 딸꾹질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무조건 반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담당하는 부분이 어디다? 연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신경에 교차가 일어나는 장소,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연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뇌는 크게 5가지의 부분으로 나눠질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뇌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때 일단은 각각의 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부터 일단 정리를 해 놓고 가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교재로 다시 넘어오셔서요.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시면은요, 사람의 뇌 구조가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그랬을 때 뇌 구조를 좀 간단하게 좀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제 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대뇌. 그리고 요 아래쪽에 소뇌가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소뇌. 그죠? 그리고 이 안쪽으로 이제 각각 중뇌나 간뇌, 연수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요 사이에 요렇게 끼어 있는 부분, 요렇게 끼어 있는 부분이 뭐다? 간뇌. 오케이? 교재 보시면은 그 위치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간뇌가 있고 그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중뇌가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중뇌. 그리고 나서 그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연수가 있죠? 이렇게 연수.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보게 될 척수, 그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되셨나요? 일단 위치 관계를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대뇌, 소뇌, 간뇌, 중뇌, 연수, 이런 식으로 각각 위치가 존재한다라는 거. 자, 대뇌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뇌는 좌뇌와 우뇌로 구성되고 표면에 주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감각, 수위 운동, 고등정신 활동의 중추 역할을 하고요. 겉질은 감각형, 연합형, 운동형으로 구별된다. 그리고 속질은 겉질과 다른 중추 사이에 흥분을 전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이제 대뇌가 앞서 고등정신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대뇌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대뇌는요, 일단 커다란 2개의 반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대뇌지만 앞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뇌가 2쪽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때 대뇌가 이렇게 2개의 반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각각 뇌를 좌뇌, 우뇌라고 표현하죠. 오케이? 그랬을 때 이쪽에 있는 뇌가 우뇌, 이쪽에 있는 뇌가 좌뇌입니다. 오케이? 일단 커다란 2개의 반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름이 많아야 되는 이유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고등정신작용 같은 이런 명령, 추리, 판단, 기억, 명령 같은 것들은 바로 그 주름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 뇌는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겉질, 그리고 그 안쪽을 속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겉질 부분은 여기에 모여있는 세포들의 색상이 회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질을 회백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회백질. 그리고 안쪽에 속질 관련된 거. 그러니까 겉질의 안쪽, 그 안쪽의 속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얀색을 띠고 있다 그래서 백색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때 바깥쪽에 있는 대뇌 부분에서, 대뇌 바깥쪽에 있는 겉질 부분에서 위치에 따라서 각각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오케이? 그랬을 때
뭐 뇌 구조를 나눠보면은 이제 뭐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막 후두엽 막 이렇게 막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각각의 뇌의 위치에 따라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씩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담당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각각 겉질 중에 감각을 담당하고 있는 감각령이 있고요.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운동령이 있고요. 이 사이를 연결해서 명령을 내려주는 부분인 연합령이 각각 겉질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속질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흥분을 전달하는 부분.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대뇌에 있는 겉질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의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서 뭐 대뇌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만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소뇌로 갑니다. 자, 소뇌 같은 경우에는 요 뒤쪽에 붙어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앞서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소뇌는 몸의 균형 유지를 하기 위해서 수의 운동을 조절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이때 여기서 이제 수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로 운동을 하는 것을 수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어떤 운동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근육 운동이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랬을 때 당연히 수의 운동의 가장 최고 중추는 대뇌예요. 알겠습니까? 대뇌인데 이 대뇌와 함께 소뇌가 또다시 수의 운동을 조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소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요, 이때 사람 몸에 똑바로 세우는 이런 균형을 유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픽픽 쓰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앞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몸의 어떤 기관들이 명령을 전달해 준다 그랬죠? 귓속에 있는 어디? 관고리관과 전정기관의 자극들이 소뇌로 전달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중뇌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중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요, 안구운동, 홍채 작용 등 동공 반사들을 조절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야,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안구운동을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계속 내려가서 간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뇌 같은 경우에는요, 설명 보시면은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계의 최고 조절 중추로서 체온, 혈당량, 삼투압을 조절하여서 항상성을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간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뇌 아래쪽 그리고 중뇌 사이에 존재하죠. 그지? 위치관계 잘 보시기 바라요. 간뇌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간뇌에서도 위치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이때 간뇌 아래쪽을 시상하부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 간뇌 아래쪽에 시상하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시상하부에는 또다시 뇌하수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앞서 간뇌가 하는 역할이 앞서 이야기했던 자율신경계의 최고 조절 중추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런 명령들을 결과적으로 뇌하수체가 호르몬을 분비를 통해서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율신경계에 명령을 내려주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하나 남았죠? 뭐가 남았습니까? 연수 남았네요. 맞습니까? 연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래쪽에 붙어 있죠. 그지? 사실 이 크게 본다면 연수는 뇌줄기라고 하는 하나의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 연수 보시면은요, 심장 박동 속도, 호흡 운동, 소화 운동을 조절하고요, 기침, 하품, 구토, 재채기 등의 반사 중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조건 반사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맞지?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들, 그런 행동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보시면 기침, 하품, 재채기 같은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선생님이 아까 이 부분에서는 신경의 교차가 일어난다 그랬죠. 이 신경의 교차가 일어난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우뇌는 사람 몸의 왼쪽을 담당합니다. 반대로 좌뇌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을 담당하거든요. 이때 이 신경의 교차가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연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뇌의 각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됐죠? 이거는 사실 중학교 때랑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자,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척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척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추신경계에 포함되는 부분이죠. 자, 척수 보시면은요. 설명 보시면은 뇌와 말초신경 사이의 흥분 전달 통로이며 배변, 배뇨, 그 다음에 땀 분비, 무릎 반사 또는 회피 반사 등의 척수 반사의 중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척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등뼈 있죠. 등뼈. 척추. 그 척수 속에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척수도 앞서 연수처럼 무조건 반사를 담당하는 부분인데 이때 이 척수가 하는 무조건 반사들을 그냥 척수 반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척수 반사. 그런데 연수가 하는 무조건 반사랑 척수가 하는 무조건 반사의 종류가 달라요. 거기에서 보면은 어떤 게 있어? 배변, 배뇨? 화장실 가서 하는 거 있잖아. 그지? 배변, 배뇨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땀 분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 반사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무릎 반사는 무릎 아랫부분을 고무망치 같은 걸로 톡 쳤을 때 이렇게 발이 딱 움직이는 거 있지. 그게 무조건 무릎 반사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회피 반사 있죠. 이 회피 반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뜨거운 물체에 손을 딱 댔을 때 손을 탁 끼거나 아니면은 날카로운 물체에 손이 딱 닿아서 탁 뛰는 현상 있죠. 그게 진짜로 뜨겁거나 날카롭지 않아도 손이 떼집니다.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분이 바로 척수 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런 회피 반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사람 몸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물체를 진짜 손으로 딱 잡았는데 진짜로 그게 뜨겁다라고 느낄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손을 떼지 않는다면 손은 화상을 입겠죠. 날카로움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시간이 지연돼 버리면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되니까 몸이 알아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 무조건 반사에서 척수가 담당하고 있는 반사 같은 경우에는 뇌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반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몸이 알아서 반사를 일으켜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게 척수 반사거든요. 그런데 척수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쪽에 그림도 있고요. 아니면 왼쪽으로 보시면은 보충 자료에 그림이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맞죠? 자, 거기 그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그 척수라고 하는 부분 나와 있죠? 보이시나요?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뇌와 연수 그리고 척수까지 지금 각각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대뇌와 연수, 척수는 지금 현재 감각신경과 운동신경들로 각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이 신경들이 척수를 기준으로 배 앞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등 뒤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간다기보다는 그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앞쪽은요, 주로 앞쪽은 운동신경, 그러니까 사람의 배 쪽으로 향하는 척수 부분은요, 보통 운동신경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등 쪽으로는 감각신경들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후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 보세요. 그래 보면은 척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배 앞쪽입니다. 이게 등이고요. 알았어? 그러면 신경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배 앞쪽이라 그랬습니다. 이쪽이 전근, 그러니까 운동신경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운동신경들은 당연히 뇌로부터 명령을 근육으로 전달하는 부분이죠. 맞습니까? 운동신경들이에요. 그런데 뒤쪽, 배 뒤쪽은 후근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맞지? 그랬을 때 이 후근 쪽으로는 감각신경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신경은 반응기로부터 감각을 뇌 쪽으로 전달을 해주겠죠. 그런데 위쪽으로 이제 쭉 올라가서 연수를 지나
한번 교차가 되고 다시 뇌로 전달이 되게 되면은 명령을 다시 받아서 다시 또 내려오는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근데 이때 척수에서는 요 사이로 연결되는 라인이 또 있죠. 그지?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뇌를 통해서 어떻게 판단해서 명령을 내려고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행동들이라면은 그 반응 경로는 요 척수에 있는 감각신경을 따라 위로 올라가겠죠. 그런 다음에 연수를 지나 대뇌까지 간 다음에 다시 운동신경을 통해서 빠져나올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수행을 하겠죠. 오케이? 근데 앞서 봤었던 요 척수에서 이 척수반사라고 하는 것은요, 감각신경을 통해서 들어온 어떤 자극이 뇌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바로 운동신경을 통해서 빠져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일어나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 몸을 위험에서 보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수는 마디마디마다 좌우로 한 쌍씩 31쌍의 신경들이 나와서 온 몸의 말단 부분까지 각각 분포를 할 거고요. 전근은 배 쪽으로 나오는 운동신경 다발.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후근은요, 등 쪽에서 나오는 감각신경의 다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은 연수 또는 척수에서 교차가 되므로 대뇌의 좌반구는 몸의 오른쪽, 우반구는 몸의 왼쪽의 감각과 운동을 지배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아까 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우뇌는 몸의 왼쪽, 좌뇌는 몸의 오른쪽. 이 부분을 담당한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넘어오셔서요. 자극과 반응의 전달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앞서 선생님이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어떠한 자극을 감지를 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명령을 내려서 몸에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의식적인 반응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의식적인 반응은 결과적으로 자극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추리, 판단, 기억한 다음에 명령을 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의식적인 반응은 사람 몸에 대뇌가 관여를 합니다. 오케이? 대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때 반응 경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아래 표에 보면은요, 일단 자극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자극은 반응기를 통해서 수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응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시각에서는 눈, 청각에서는 귀, 이런 식으로 감각기관들이 그걸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수용된 자극들은 감각신경을 따라서 뇌로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근데 어디까지 전달돼야 돼? 대뇌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때 이 대뇌에서 그런 자극들을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겠죠. 그럼 그 명령은 운동신경을 따라 운동기로 전달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운동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근육 같은 것들, 그런 걸로 전달이 되면은 사람은 반응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됐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의식적인 반사예요. 자, 그런데 이때 대뇌가 가져하지 않는 그런 반사들도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것이 그 밑에 나와 있는 무조건 반사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무조건 반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설명 나와 있는 것처럼 척수, 연수, 중뇌가 중추가 된다고 되어 있죠. 척수, 연수, 중뇌. 오케이? 그런데 자, 봐봐. 이때 연수나 중뇌 같은 경우에는 뇌 구조 중에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면은 그 자극이 무조건 반사를 일으켜야 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뇌까지 전달이 돼야 될 겁니다. 맞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때 예를 들어서 요 척수가 담당하고 있는 무조건 반사라면은 앞서 여기에서도 봤던 것처럼 감각신경을 통해 전달된 어떤 자극이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죠. 바로 척수에서
빠져나와 버릴 거 아니야. 그럼 매우 빠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자극 과정 쭉 살펴보시면은요, 자극이 주어지면은 마찬가지로 반응기에서 수용을 하겠죠. 그지? 그런 다음에 감각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 척수가 담당하는 무조건 반사라면은 뇌로 올라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척수에서 바로 운동신경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운동기에서 하나의 반응으로 나타나 버리겠죠. 알겠습니까? 매우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반사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때 우리 아까 연수도 무조건 반사고 척수도 무조건 반사를 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반사 구별할 때 이런 식으로 구별하시면 좀 더 편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나와 있는 반사들 중에서 척수 반사랑 연수가 담당하는 반사를 구별해라 이러면은 몸의 동작이 좀 작게 나타나면은 연수가 담당하는 반사고, 그 다음에 몸의 동작이 좀 크게 나타나면은 척수 반사라고 생각하셔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집니다. 왜냐면 호흡 재채기 딸꾹질하는데 몸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진 않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배변 배뇨나 또는 무릎 반사나 또는 회피 반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몸의 동작이 좀 크게 나타나죠. 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척수가 담당하는 무조건 반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쯤은 구별이 가능합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중추신경계에 대한 내용들은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부분에서는 요 말초신경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말초신경계 관련된 내용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초신경계 보시면은요, 중추신경계에서 뻗어나와 온 몸의 조직이나 기관과 연결되는 신경계이다. 쉽게 말해서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몸의 모든 부분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부하 역할을 하는 신경계가 말초신경계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이 말초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연합 뉴런은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 말초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구심성, 원심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자, 말초신경계에 대한 설명 보시면은 기능에 따른 구분의 체성신경계랑 자율신경계가 각각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랬을 때 잘 봐요. 일단 기능에 따른 분류예요. 체성신경계는 대뇌의 지배를 받는 신경계입니다. 자, 어떠한 신경계가 대뇌의 지배를 받는다라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의지, 인간의 의지대로 어떤 반응을 일으킬 때 사용하는 신경계가 체성신경계예요. 그러면서 체성신경계는 운동신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의식할 수 있는 운동과 감각. 아니죠. 운동신경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이 쌍으로 존재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알겠지? 자, 그런데 그 밑에 나와 있는 체성신경계 보도록 합시다. 자, 자율신경계 보도록 할게요. 자율신경계는요,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간뇌의 지배를 받아요. 오케이? 근데 앞서 간뇌 설명했듯이 간뇌는 자율신경계의 최고 중추라고 했거든요. 이때 간뇌는 우리가 명령을 내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자율신경계는 인간의 의지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자율신경계는 몸의 생리작용 또는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신경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밑에서 계속 설명 보면은 자율신경계는 내장기관이나 심장, 피부, 혈관, 내분비샘의 기능을 조절한다. 이게 바로 요 항상성을 유지한다. 바로 요 뜻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 밑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되며 얘네들은 오로지 운동신경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각각 일단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두 종류의 말초신경계가 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잠시 쉬었다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말초신경계를 살펴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말초신경계에서도 체성신경계랑 자율신경계로 나눠지죠. 그리고 체성신경계는 다시 뇌신경과 얼굴신경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뇌신경은 이제 뇌에서 뻗어나온 신경, 그 다음에 얼굴신경은 얼굴에서 뻗어나온 신경,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자세한 내용보다는 체성신경계는 대뇌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율신경계예요. 자율신경계는 누가 담당하고 있다? 간뇌가 담당하고 있다. 이때 이 간뇌가 이 자율신경계의 최고 조절 중추로서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자율신경계들이 우리 몸의 피부가 아닌 내장 기관들 그리고 내부 기관들에 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율신경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자율신경계가 앞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각각 구별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었죠. 맞지? 자, 그랬을 때 잠깐만 우리가 그 전에 이야기했었던 체성신경계를 잠깐 좀 보면은요, 체성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중추신경계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 이제 뉴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뉴런들로부터 운동신경이 구성이 됩니다. 운동신경이 구성이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축삭돌기 말단 부분에 반응기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이렇게 쭉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요 제일 끝부분에서 우리가 뉴런과 뉴런의 틈 사이에서 화학물질이 분비가 된다 그랬었죠? 그랬을 때 여기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이 아세틸 콜린이라고 부르는 이런 화학물질들이 분비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체성신경계예요. 오케이? 그런데 앞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겠다라고 했던 자율신경계는 두 가지의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제 자율신경계 다시 나눠봅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랑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으로 각각 구별이 됩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면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각각 되어 있는데 사실 교감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흥분 상태에 있을 때 작용하고 있는 그런 신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거기 설명 보시면은요,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고 그 다음에 신경절 이후 뉴런의 길이가 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감신경은 사람이 흥분을 할 때 주로 이제 반응하는 신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흥분 상태로 만들어주는 신경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중추신경계예요. 중추신경계.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으로 뉴런들이 쫙 연결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뉴런이 예를 들어 간단하게 그렸을 때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은, 알겠어? 하나의 뉴런이 있고 그 다음 뉴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뉴런이 있는데 그 다음 뉴런까지 연결될 때 이 부분이 신경절입니다. 신경절. 그런데 이때 교감신경은 신경절까지의 길이, 신경절 이전까지의 길이가 짧고 반대로 신경절 이후의 길이가 길어요. 알겠어?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반응기로 자극을 전달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는 당연히 뭐가 분비돼야 돼? 화학물질이 분비가 돼야 돼요. 맞죠? 근데 앞서 여기서 아세틸콜린 분비됐죠? 마찬가지로 요 신경절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됩니다. 알겠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끝부분이에요. 알았어? 지금 현재 근육에 각각 반응기가 근육이라고 하는 반응기에 교감신경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여기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의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 보면은 노르 에피네프린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 이 화학 물질을 잘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노르에피네프린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드레날린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아드레날린. 그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아드레날린 이러면은 스타크래프트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스타크래프트에 보면은 그 각각 종족들이 있잖아요. 테란, 프로토스, 그 다음에 저그가 있잖아. 근데 저그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쓰는 캐릭터가 이제 저글링이잖니. 근데 저글링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막 할 때 보면은 저글링의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 하면은 엄청 빨라요. 그죠? 그러니까 발업 같은 거 그런 거잖아. 그지? 그게 결과적으로 아드레날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란도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가 있죠. 주사 맞는 거. 스팀팩 같은 거. 그것도 마찬가지야. 알았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드레날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아드레날린이 샘솟는다 막 이러잖아요. 사람이 막 흥분되는 거야. 알았니? 이랬을 때 우리가 보통 뉴런과 뉴런의 틈새, 시냅스에서는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다음 뉴런으로 흥분이 전달되거든요. 그런데 교감신경은 중추신경계에서 신경절 이전까지는 아세틸콜린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경절 이후에 반응기로 연결될 때는 다른 화학물질이 나와요. 뭐? 노르에피네프린. 알았니?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인데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알아두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사람이 안정적일 때, 안정적으로 바뀔 때, 싹 흥분이 가라앉을 때, 오케이? 그럴 때 작용하는 신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구조적으로는요, 마찬가지로 중추신경계가 있고요, 반응기까지 자극이 전달이 될 겁니다. 명령이 전달되겠죠. 근데 이때 신경절까지의 거리를 보면은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의 길이가 길고 신경절 이후의 길이가 짧습니다. 알겠습니까? 앞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두 개는 신경절 이전과 신경절 이후의 길이까지를 가지고 우리가 각각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이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이 신경절의 그림을 그려놓고, 이거 그림 그려놓고 위에 게 무슨 신경이고 아래가 무슨 신경이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신경절이 나와 있지 않다면은요, 이건 그냥 차성신경계라고 생각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신경절이 표현되어 있다면은 신경절 이전의 길이가 짧고 이후의 길이가 길다면 교감신경, 반대로 신경절 이전의 길이가 길고 이후가 짧다면은 부교감신경, 이렇게 판단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분비되는 화학물질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때 교감신경은 신경절까지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다가 마지막에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죠. 그런데 부교감신경은 어떤 시냅스 틈이든 간에 항상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도 아세틸콜린, 여기서도 아세틸콜린, 여기와 여기에서도 아세틸콜린이죠. 뭐만 달라? 얘만 다른 거야. 알았어? 이렇게 구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진 자율신경계가 사람 몸에 뭘 유지한다? 항상성을 유지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항상성은 항상 몸의 어떤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체온 같은 것들이 있고, 또는 혈당량, 또는 체내 수분량에 해당하는 삼투압 같은 것들이 항상성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것 말고도 또 다른 항상성 같은 게 있거든. 항상 몸이 일정한 상태를 좀 유지해야 되는 것들. 그랬을 때 우리 교재 제일 밑에 보시면 자율신경계의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것과 피드백 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항상성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기량작용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기량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을 흥분시킬 때는 교감신경이 작동하지, 반대로 안정적으로 취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막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서로 반대되는 게 있잖아. 맞지? 그리고 우리가 뒤에 가서 호르몬을 배우면은 호르몬에서도 예를 들어 어떤 걸 막 활성화시키는 호르몬이 있고 반대로 활성화시키지 않는 호르몬들이 있거든요. 반대 작용을 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피드백은요, 하나의 작용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근데 그 결과가 또다시 원인으로 작동을 하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을 피드백이라고 해요. 좀 내용이 어렵죠. 예를 들어서 체온을 유지할 때 우리 몸에서 어떤 호르몬이 막 나오면은 몸의 열 발생량이 증가하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갑상샘에서 나오는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막 나오면은 사람 몸의 체온이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체온을 떨어뜨려주는 호르몬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티록신이 막 나오면은 체온이 올라가. 근데 너무 올라갔잖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티록신의 양이 줄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다시 체온이 서서히 떨어져요. 근데 너무 떨어진다? 그럼 다시 티록신이 나와. 그럼 다시 체온을 올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딱 맞춰주는 거죠. 이런 과정을 피드백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반대작용이 있으면 기량작이고 그렇지 않으면 피드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각각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반대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량작용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가 되니? 그럼 밑에 표에 보면은 어떻게 기량작용을 하는지 나와 있거든요. 보세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각각 심장 박동과 관련이 있을 때는 교감신경은 심장 박동을 촉진시키고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심장 박동을 억제를 시킵니다. 교감신경이 막 작동을 하면 심장이 되게 빠르게 뛰겠지.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면 심장이 느리게 뛰는 거예요. 동공? 눈의 크기거든요.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동공이 확대되고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축소가 되죠. 그것처럼 다른 내용들도 쭉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면은 혈관 수축되고 혈압 상승하고 호흡운동 촉진되고 혈당량 증가되고 방광 확장된다. 근데 부교감신경은 그와 반대죠. 혈관 확장되고 혈압 하강하고 호흡운동 억제되고 혈당량 감소되고 방광 수축된다. 자, 요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교감신경이 사람이 흥분 상태에 막 들어갈 때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심한 운동을 한다거나 깜짝 놀란다거나 그랬을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장 박동이 당연히 빨라지겠죠. 알겠니?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정말 깜짝 놀래거나 그러면 동공 눈이 동그랗게 커지잖아. 동공이 확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혈압도 막 높아집니다. 이때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심장은 되게 빠르게 뛰는데 혈관이 수축하면서 얇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얇은 공간을 빵빵 치고 지나가니까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심한 운동할 때 호흡 굉장히 빨리 하죠. 맞죠? 그리고 당연히 그만큼 많은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혈당량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혈액 속에 흐르고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증가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너 축구 선수들이 축구하다 갑자기 중간에 화장실 가는 거 본 적 있니? 못 봤지? 운동 선수들이 축구 경기를 하다가 농구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마시고 음료수를 마시는데 물론 땀으로 많이 배출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화장실을 가지 않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방광이 확대되기 때문이에요. 확장되기 때문이에요. 오줌을 모아두는 공간이 방광이잖아. 그걸 확장시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흥분하니까. 교감신경이 작동을 하니까. 알았니? 오줌이 덜 마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부교감신경 보세요. 사람이 자기 직전이라고 생각해봐요. 심장 되게 느리게 뛰고 눈도 축 처지죠. 그지? 동공 작아지는 거야. 호흡도 되게 느리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심장도 천천히 뛰고 혈관벽도 확장이 되다 보니까 혈압 자체도 낮아져 버려요. 알았니? 그리고 다음에 호흡 운동도 호흡 운동 억제된다 그랬고 혈당량도 많이 쓸 필요 없잖아요. 에너지 많이 만들 필요 없으니까 혈당량 감소하고 방광도 수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직전에 오줌 화장실 많이 가잖아요. 그지? 그 이유가 바로 방광이 수축하니까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서로 간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기량작용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각각 내용들을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요거 되게 그림 잘 봐두라 그랬었죠? 그림을 잘 봐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기 페이지 넘어가서 95쪽에 보시면은요. 95쪽 보이십니까? 뒤로 넘어가서 문제 보세요. 95쪽 문제를 보면은 9번이나 10번 문제처럼 이렇게 신경계를 그림으로 표현할 거거든요. 근데 9번은 그냥 우리가 보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그리고 척수랑 연결되어 있는 신경들 이걸 그냥 그림으로만 표현해 놓은 것 뿐이고 10번 문제를 보면은요. 10번 문제에 각각 가, 나, 다 3개의 신경계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가가 뭐야? 이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가는 체성신경계구나. 그리고 나랑 다는 각각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인데 나는 신경절 이전이 짧고 다는 신경절 이전이 길죠. 그럼 나는 교감신경이고 다른 부교감신경이 있구나. 그러면서 각각 분비되는 화학물질들이 뭔지도 바로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외우지 않으면 문제를 풀지를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만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정말로 외워두지 않으면 아예 문제가 안 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꼭 제발 좀 외워두시기 바라고 뒤로 넘어가서 페이지 100쪽 보세요. 100쪽 보셔도 20번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아까 뭐 전에 봤던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체성신경계다 아니면 자율신경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지만 이건 아예 그런 것조차도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이게 체성신경계구나 자율신경계구나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계구나 부교감신경계구나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림만으로. 알겠지? 꼭 외워두시기 바라요.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페이지 93쪽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자료들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자료 1번을 보시면 뇌의 구조와 각 부분의 기능 나와 있네요. 이때 왼쪽 그림은요. 지금 현재 각각 뇌의 위치를 표현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때 뇌의 구조 중에서 지금 현재 기능이 상실된 부분을 색깔로 파랗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대뇌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예요. 맞죠? 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다 정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뇌만 결과적으로 이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대뇌가 하는 역할 뭐야? 고등정신작용을 못한단 말이야. 추리, 판단, 기억, 연산, 명령도 못 내리죠. 그지? 근데 나머지 부분은 일단 정상이야. 그러니까 살아는 있습니다. 대신에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게 뭐야? 식물인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 옆에 보면은 전 기능이 상실됐거든요. 맞죠? 전체 기능이 다 상실된 경우가 바로 뇌사. 죽은 거죠. 오케이? 그런데 이때 뇌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사람이 사망을 한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참고로 저기를 보세요. 지금은 식물인간과 뇌사 두 가지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대뇌만 손상당했으면 다른 부분은 정상인데 대뇌만 손상당했으면은 우리는 식물인간이라고 봅니다. 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알았니? 소뇌만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은요. 소뇌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몸의 균형만 유지를 못합니다. 살아는 있어요. 알았어? 그러면은 중뇌에 문제가 생기면은 안구 운동을 담당을 못하겠지. 맞지? 간뇌는 자율신경계의 최고 중치가 무조건 사망입니다. 연수도 마찬가지고요. 호흡, 재채기, 딸꾹질 같은 거 담당하는데 사망하면. 근데 문제는 중뇌, 간뇌 연수가 묶여서 뇌간이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뇌간이라고 하는 구조는 보통은 하나의 기능이 상실돼도 나머지 기능들이 다 상실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뇌만 손상이 됐다고 안구 운동만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사는 아예 전체가 다 이제 기능을 상실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쓰러져 있고 거기에 이제 구급대원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병원으로 실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급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병원에 싣고 갈 때 아무나 먼저 싣고 가진 않을 거 아니야. 특히나 위급한 사람부터 먼저 싣고 갈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먼저 싣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을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맥박이 뛰는지 안 뛰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환자가 많은 양의 출혈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심장도 굉장히 느리게 뛰고요. 호흡도 거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호흡이나 맥박이 전혀 잡히지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 죽었다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 진짜 죽어버릴 수 있잖아. 그런데 눈을 딱 벌려가지고 라이트를 깜빡깜빡 했을 때 그때 동공의 수축이 일어나거나 이러면은 이 사람은 뇌간의 기능은 상실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살릴 수 있다. 빨리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라이트에 대고 깜빡깜빡 했는데 눈이 안 움직여요. 그럼 이 사람은 사망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왜? 약간 좀 끔찍하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연수 부분이 지금 현재 손상된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손상 정도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다른 부분은 정상이지만 이 연수만 이제 손상이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손상 정도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손상 부미가 심하다면은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 2에서는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자극의 반응 경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경로들을 자 그림으로 좀 잘 보시면 돼요. 순서대로. 자, 먼저 거울로 보고 얼굴을 찡그리는 반응이라고 돼 있는데 생각해봐. 거울로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자극이 눈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니? 맞지? 눈으로 와서 뇌로 전달돼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 자극은 척수를 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그림 볼까요? 이거 지우자. 여기가 지금 뇌고 여기가 지금 척수죠. 그죠? 그리고 각각 여기에 감각기, 여기에도 감각기가 있고요. 여기에 반응기가 있습니다. 감각기, 반응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봐봐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여기 하나 더 그려줘야 되겠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그려야 되겠네. 더 그려야 되네. 맞지? 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자, 볼게요. 여기가 지금 가, 여기가 지금 나, 여기가 지금 A, B, C의 반응기들입니다. 보세요. 눈으로 보고 얼굴을 찡그린대요. 그러면 감각기는 얼굴에 있는 얼굴에 있는 눈을 쓰는 거잖아. 그러면 요 감각기를 쓰면 되겠죠. 맞지? 그런 다음에 뇌로 전달되는 거니까 요 경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 않니? 맞지? 척수로 내려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상태에서 얼굴 찡그린다 그랬으니까 역시 척수로 내려갈 필요 없지. 그럼 어떻게 가면 돼요? 그대로 이렇게 진행하면 되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이게 거울로 보고 얼굴을 찡그리는 반응이에요.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를 보고 손을 흔드는 거래요. 그러면 친구를 봤어.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뇌로 판단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 다음에 손을 흔들기 위해서는 연수를 지나 척수 아래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반응이 나타나야 되지. 그럼 그 경로는 쭉 가서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쪽으로는 못 내려가죠? 알겠니? 이쪽은 지금 현재 감각기 쪽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안 되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손이 시려서 비비는 현상이래요. 손이 시리대. 그러면 손에 있는 감각은 척수를 따라 뇌까지 전달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여기죠. 여기로 들어와서, 그지? 요렇게 올라가서 뇌가 판단하지. 그런 다음에 다시 명령을 내려야 되지. 명령을 내려서 운동 뉴런을 통해서 다시 전달을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 팔이 뜨거운 주전자에 닿는 순간 재빠르게 팔을 떼는 반응. 이거 무슨 반응이야? 그렇죠. 무조건 반사 중에 척수 반사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바로 척수를 지나 반응기 쪽으로 빠져나가면 될 겁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이렇게 경로들을 그림으로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는 내용들이었어요. 됐죠? 굳이 얘네 둘을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묶어놓으면 돼요. 알았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이제 자료 3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심장 박동 조절이 나와 있는데, 개구리의 심장을 똑 떼요. 좀 잔인하지? 근데 이 심장은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움직일 수 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나 아니면 동물의 몸에서 심장을 딱 떼도 심장은 한동안 움직입니다. 심장은 혼자 이제 박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박동을 할 때 주변에서 양분만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면은 계속 뛸 수가 있어. 특히나 인체에서 또는 어떤 개구리의 몸에서 이렇게 심장 떼었을 때, 개구리는 죽어요. 개구리는 죽죠. 심장 떼었는데 개구리 당연히 죽지 않겠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 몸에서 심장 떼어도 심장은 뛰지만 넌 죽을 거라니까? 알았니? 그런데 이때 이제 심장이 떼어진 상태로부터 그 주변의 환경을 개구리 체내랑 비슷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림을 보면은 심장을 떼어내서 생리식염수에다가 담가 놓거든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럼 이제 그냥 얘네들이 이게 펄딱펄딱 뛰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때 생리식염수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양분 같은 것도 넣어놔야지만 심장이 뛰는 겁니다.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거기에 보면은 옆에 보면은 전기 자극을 주어줄 거예요. 근데 그 전기 자극과 심장 사이에 부교감 신경계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뜯어내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전기 자극을 통해서 자극을 주어주는데 심장으로 전달되는 게 부교감 신경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그 끝에서 아세틸콜린이 막 분비가 되겠지. 그럼 심장 박동이 느려집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 가장 오른쪽 어때요? 이번에 전기 자극 후에 수조의 생리식염수 일부를 이거는 좀 내용이 다르네요.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감신경이 심장박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나에서 부교감신경을 자극했을 때 심장박동 속도가 느려졌으므로 부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에서는요, 그냥 전기 자극을 준 다음에 생리식염수를 그냥 한 방울 일부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느려진 거잖아. 맞지? 근데 이때도 부교감신경 말단에서 분비된 화학물질이 생리식염수를 통해서 다의 심장박동을 느리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화학물질이 생리식염수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여기 심장까지 화학물질들이 쭉쭉쭉쭉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딱 띄었다고 해가지고 그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그게 물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생리식염수 안에 있는 아세틸콜린이 예를 들어 심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맞지? 그러면 당연히 심장박동이 느려진다라는 거. 오케이? 지금 서로 다른 수조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요, 봐봐. 수조를 2개를 준비하는 거야. 수조를 2개를 준비했고, 이게 하나가 나고 요게 하나가 다야. 알았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심장이 있고 여기에도 심장이 하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나는 직접 전기 자극을 주어주는데, 요게 이제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부교감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아세틸콜린이 막 분비가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됐지? 그럼 이제 느려져, 심장박동이. 이해되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 생리식염수 하나를 좀 떠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알았어? 그래도 얘가 심장박동이 느려지는 거지. 왜? 여기에 생리식염수에 아세틸콜린이 있었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도 느려지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요 내용들로 가지고 뭐 나머지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신경계까지 우리가 쭉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뒤쪽에 17강 사람의 내분비생과 호르몬 들어가기 전에 문제들 풀고 여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 동안에는 문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